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나왔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네. 그리고 뭐 첫날은 이제 허태열, 김기춘 두 사람 이름을 거론했었죠. 그랬더니 검찰에서 소지품으로 발견됐다면서 쪽지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경향신문에서 나중에 공개한 녹취록에 그 쪽지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아요,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줬다. 허태열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리베라 호텔에서 줬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누구요?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네, 없어요. 네, 홍문종, 유정복, 서정복 서병수는, 의원이라든지. 네, 녹취록에는 없어요. 서병수 시장은 이름이 안 나오고 이제 부산시장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녹취록에 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유정복 시장도 그런데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직함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어떤 조직본부장, 뭐 직능본부장 이런 거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직책입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직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완종 회장의 메모가 사실이라면, 성완종 회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그 돈들은 대선 자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 대선 네.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좀 먼저 이 정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성완종 회장의 심정도 대봤고, 그리고 또 검찰의 심정도 대봤고, 요즘 제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대선 자금을 수사하려면 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팀에서도 서병수, 유정복, 허태열 등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언론에서도 일단 지금 밀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물밑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럴 거면 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예를 들면 이완구 총리라든가 김기춘, 홍준표 여기는요. 제가 검찰이라도 이건 그냥 사실은 먹잇감이 이미 포획됐다고 저는 봅니다.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지금 부각되어 있는 이 세 명 있잖아요. 세 명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의 입장으로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딱 걸렸어요. 성완종 리스트는 김기춘 10만 불 딱 써놓고 처음에 쓴 건 그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다른 볼펜으로 9월 26일 조선일보 이렇게 써놓거든요. 2006년 9월 26일 조선일보. 근데 그건 뭐냐면 2006년 9월 26일 조선일보자의 신문에 난 걸 봐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잘 됐다. 나 그날 한국에 없었는데 23일에 23일 날 독일에 갔는데 그렇죠. 에라 잘 걸렸다. 나 그날 한국에 없었거든. 이렇게 해명을 해요. 성급하게. 진중하지 못하고. 누구 같다. 그랬다가 바로 들통이 났어요. 그것은 26일 날 줬다는 게 아니고 26일자 조선일보의 박근혜 당시 후보인가? 박근혜하고 김기춘이 동시에 찍힌 사진이 있어요. 독일에서. 벨기에에서. 벨기에인가? 네, 사진은 벨기에에서 사진.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 벨기에 브뤼셀하고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세 군데를 갔는데 사진은 벨기에 벨기에를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벨기에. 벨지움. 그건 영어 발음. 아, 영어 발음인가?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거고, 이게 정황 증거들이 딱딱 떨어져 맞아야 돼. 근데, 성급하게, 26일 날 받았다고 하는데, 난 26일 날 한국에 없었고, 23일 날 독일 갔거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26일 날 받았다는 게 아니고, 26일자 조선일보를 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쑥 들어갔어요, 지금. 저는 근데 그 메모가 그게 어떤 뭐 일종의 데스노트 같은 뭐 이 유언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뭐 누구 얼마 그 구체적으로 뭐 허태열 7억 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내용에 뭐 저 김기춘 10만 달러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메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걸 남겨서 뭐 하겠어요? 이런 건 사실 정황이 없으면,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 인터뷰가 없었다면 그 메모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요. 요 얘기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니 그 전에 한 가지 말씀하세요. 궁금한 네. 건데요. 바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발언에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배고파.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됐죠. 법무부 장관까지 했나? 네. 장관은 하여튼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이 검찰 승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수사의 진행 과정, 진행 방향 이런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검찰하고도 이제 뭐 사실 다 그 자기 똘마니 드는 말이 많아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앞질러서 그렇게 저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진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지금 소설을 제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성완종 회장이요. 청담동인가요, 집이? 취재가 안 돼 있군. 네. 하여튼 강남. 청담동 맞는 것 같네요. 예, 예. 청담동인가요? 청담동에서 어쨌든 북한산.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5시 23분에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20분 정도, 22분인가 택시를 타고 가요. 내려요. 그리고 6시에 성완종 회장이 먼저 경향신문 이기수 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50분간 통화를 해요. 자, 그런데 보통 새벽에 나가면요. 넥타이 매요, 안 매요? 넥타이 안 맵니다. 근데 넥타이를 메고 가요. 이게 첫 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서 6시부터 6시 50분까지 통화를 하고 마지막 교신, 핸드폰 위치 추적 해가지고 된 게 9시 30여 분이에요. 32분인지 4분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리고 나서 추적이 안 되고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6시 50분 7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2시간 반 동안은 살아있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뭐 했을까? 그분이 배회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 집 근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설을 쓰는 거죠.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갔을까? 경찰이나 이런 데 발표는 원래 거기를 즐겨 산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즐겨 산행한 횟수라든가 언제 갔다든가 이것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성완종 회장이 그날이 영장 실질 심사하는 날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99.9%일 그 날입니다. 새벽에 넥타이도 메고 가요. 만약에 본인이 자살을 할 생각이었으면 넥타이보다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갑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소설을 쓰자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왜? 박근혜 정권의 최대 권력 실세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라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안 만났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본인이 희망했던 본인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희망 그것이 좌절된 거죠. 그리고 얼마 거리 안 떨어져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 집하고 형제봉 그 사체로 발견된 데가 불과 1km 1점 몇 킬로라든가 이렇게 돼요. 2km가 안 될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목을 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소설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좀 기다려봐요. 6시 50분에 전화를 끊습니다. 왜 6시 50분에 또 전화를 끊었을까? 전화를 끊었다는 건 전원을 끊었단 말인가요? 아니 전화 통화를 마쳤다는 거죠.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아니 7시 반까지 할 수도 있고 8시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6시 50분에 전화를 마쳤을까? 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7시쯤 되면 집을 나와서 산책을 한다는 것을
성완종 회장이 알고 가지는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소설을 써요. 근데 기다려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저희 안행위에서요, 실제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성완종 회장이 배회했던 그곳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집 근처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러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계속 저희가 물었어요. 경찰청장한테. 네, 경찰청장한테. 그리고 수사국장도 나왔거든요, 경찰청. 근데 이제 계속 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의심합니다. 성완종 회장은 그냥 우연히 원래 그 형제봉을 즐겨 등산을 했다라고만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은 26일 날 자기가 한국에 없었다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나는 23일 날 독일로 갔다. 26일 없기 때문에 나는 돈 받지 않았다. 라고 서둘러 성급하게 진중하지 못하게 진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거 이제 들은 분들은 다 이제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는 이제 좀 답이 안 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쪽지요. 네. 쪽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저는 그 쪽지를 들고 갔을 때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폭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까발리고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자세하게 메모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이렇게 대충 메모만 해놓은 거 이것을 그냥 있는 채 그냥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경향신문에 폭로하는 그 내용 정도라면 완전히 이것은 뭐 이완구, 김기춘, 뭐 이병기 다 지금 전화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갖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 최대 위기로 지금 몰아넣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정도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메모만 가지고 왔을까? 메모를 먼저 넣은 거고 나중에 전화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추론이 잘못됐나? 아니, 잠깐만요. 그 경향신문 이기수 부장하고 통화한 시간은 언제예요? 6시부터 50분 동안. 6시부터 6시 50분. 50분 네. 동안 50분간 했다 이 말이죠. 네. 정확하게 48분. 통화를 했으면 그리고 이기수 부장한테 저 녹취록 전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경향신문에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사화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다 결심이 끝난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김기춘을 만나서 뭔가 선처를 요구하거나 딜을 하려고 했다는 건 좀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전화로 얘기한 거 보세요. 보면은 치밀하게 1, 2, 3, 4, 5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 다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안들이 워낙 많으면 얘기하다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도요, 상임위에서 질의하다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다가 말하다 보면 필 받아가지고 하다가 몇 개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빼놓고 하는 경우. 저는 그럴 수 있다. 만약에 지금 같은 핵폭풍, 정권을 쓰나미로 통째로 삼킬 만한 사안인데 그런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저는 전화를 하지 않고 뭘 써가지고 누구한테 이메일로 보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4월 9일 날 그 북한산 매표소 고기로 새벽에 간 것은 죽기로 최종 결심을 한 거까지는 아닌 건 아닌가? 혹시 김기춘 실장을 만나서 일본말 해서 죄송합니다. 쇼부를 치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소설을 저는 쇼부를 치면 쇼부? 쇼부를 치면 네. 무슨 쇼부를 칩니까? 지금 이미 기자한테 얘기를 다 했는데 기자한테 나중에 기사 쓰지 말아달라고 다시 부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이랬잖아요. 이거 편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중요한 결심을 할 때는 마음이 순간순간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오락가락하고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마지막 구명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는요 A에서 Z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왜 하필이면 김기춘 비서실장 집 근처에 가서 배회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목을 매 숨졌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파봐야 되는 내용이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기춘 실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10만 달러는 앞부분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쯤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 9월 26일자 보면은 VIP랑 사진 찍은 것,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랑 호응이 안 됩니다. 앞에서 딴 얘기, 뭐 장학금 얼마 줬다 이런 얘기 하다가 전화를 받은 이 경향신문 이기수 부장이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얘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잠시 침묵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김기춘 씨는 조선일보 9월 26일째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메모지에 적은 거는 내가 전화 때 얘기해야겠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막 이렇게 그냥 털어놨던 거 아닌가.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게 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성완종 회장이 40여 차례 통화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 실세와 40번을 통화하고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하고는 140번 통화했고 이제 뭐 리완구 총리하고는 거의 부부 수준 217통 했다고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너무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또 먼 곳에서 계속 상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이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나름의 김어준 총수설을 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성완종 회장 자살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 개인적으로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 석연치 않은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초기 단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인다. 둘 중 하나죠. 성 회장이 휴대폰 하나를 놓고 나머지 하나를 들고 움직였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그렇게 추론하는 게 맞는 거죠. 더 이상한 건 경찰이 휴대폰 위치를 파악하고 기지국을 통해서 인근의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CCTV에 성 회장의 모습이 안 잡힙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최근에 방범시 씨의 성능으로 볼 때 그 인근을 몇 시간이나 배회했다면 반드시 잡혀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투명 인간이다? 아니면 CCTV를 누가 만졌다. 어느 쪽이 더 확률적인 추론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망 추정 시간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휴대폰 이동한 시간과 사망 추정 시간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경찰은 9시 반부터 10시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말이죠. 성 회장의 휴대폰은 11시 이후에도 움직이는 걸로 경찰 교신이 더 나옵니다. 이상하죠? 위치 문제. 그러니까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인다. 이건 뭐 기지국을 통해서 휴대폰 위치 파악의 오류다. 이렇게 퉁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 정도 오차는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CCTV에 안 잡힌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석연치 않죠. 첫 번째 카테고리에 석연치 않은 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 정황적으로 석연치 않은 지점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구속적부심 심사를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지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대단히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겨간 인터뷰인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기 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내가 말하면 관둘 텐데 이런 데모 이런 건 그 사람은 향후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종류의 망설임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본인이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뜨는 사람이 그런 망설임을 가진다. 마지막인데 저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지점에 목을 맸다고 하는 나뭇가지의 굵기를 보면 말이죠. 자살 도구인 넥타이를 거기 두르고 목에 맨다면 겨우 가능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등산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자신의 넥타이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미리 준비한 거란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하며 집에서 자신의 그냥 넥타이를 들고 나간다.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 회장은 자수성가한 큰 기업의 회장, 수천억, 수조를 주물던 기업인입니다. 지인은 150억을 썼다고 하더라.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만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목숨까지 던지면서 표현한 억울함과 분함의 결정체가 메모지에 몇 명의 이름과 겨우 몇 억의 액수가 전부입니다. 비밀 장부도 아니고. 그 억울함과 분함의 결정체가 그 메모지 달랑 한 장이라는 거. 저는 이런 대목들이 석연치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다. 세 번째 대목은 말이죠. 언론 보도, 특히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 성 회장 자살 직후에 보수 언론은 일제히 자원외교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제히 보도합니다. 왜요? 성 회장이 자원외교를 다 했어요? 성 회장이 자원외교의 몸통입니까? 자원외교가 얼마나 방대한데요? 그 비리가 이상합니다. 마치 이렇게 이 죽음으로 자원외교는 이제 그만 끝내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제히 저는 그 첫 반응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자원외교가 어디 갔습니까? 성 회장 로비 수사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자원외교 수사가 아니라 로비 수사로 전환된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 직후에 모두 단독이라면서 무슨 단독을 둘이 동시에 합니까? 씨발. 휴대폰 위치가 김기춘 비서실장 집 근처라고 보도하죠. 종편에서 큰 사건 직후에 단독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뉴스가 많은데 말이죠. 여튼 김기춘 비서실장 집 근처다.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배회했던 곳이. 근데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좀 석연찮아요. 왜냐? 성 회장이 당일 김기춘 비서실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날 봐주지 않으면 인터뷰를 해서 폭로해버리겠다. 그런데도 문전 박대를 당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자살했다. 이런 수순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날 행보는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새벽 6시에. 빅엿을 먼저 던져요. 사실 도와줄 사람도 그럼 안 도와주죠. 그런데 그러고 놓고 나서 자살 직전 몇 시간을 그 집 주변에 배회하다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자살하러 간다. 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아, 옷 다 갈아입었는데 깜빡한 게 있어서 추가합니다. 네 번째 항목이 되겠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 PD 이거 네 번째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김민기 의원실에서 확보한 당일 경찰 무선 녹취록을 체크하다가 이 대목은 석연치 않은데 하는 지점이 있어서 짚어둘까 합니다. 뭐냐면 교신록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휴대폰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인다는 이야기, 제가 의아했던 그 대목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9시 18분쯤 서울청에서 이런 무선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거는 기지국 위치가 500m 상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이동한 게 아니라 기지국만 변동된 것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 폰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거다. 그렇게 추정한다. 이런 무선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소위 핸즈오프를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니 도서산간도 아니고 서울처럼 기지국이 촘촘한 곳에서 더군다나 한 사람이 두 개 폰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핸즈오프가 일어나고 하나는 고정이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현상인데, 그런데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당시 실시간으로? 전 그 대목이 납득이 안 갔어요.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일 수도 있겠다. 두 가지 다 상정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두 사람일 수도 있다는 무전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녹취록이 아니라 당일에 오리지널 무선 음성 파일을 의원실에서는 확보해 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대목도 짚어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의구심에 대해서 키보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난 이상합니다. 난 이상하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의구심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인터뷰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살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행적이 불분명한 3시간. 휴대폰의 위치만 지도상에 찍어보면 말이죠. 말도 안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닐까? 그때 어떤 결정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무슨 말을 들었거나. 그 디테일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날. 하지만 검찰이 그 대목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 과연 마지막 순간에 혼자였는가?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은 없는가?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남기고 간 건 정말 메모 한 장밖에 없었던 건가? 이런 대목도 수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일단 이명박 각하죠. 왜? 하지만 잘 눈에 띄지 않는 최대 수혜자가 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충청의 차기주자 1순위, 경남에, 그리고 심지어는 반기문 사무총장, 그러니까 잠재적인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최상위층에 있는 3명이 동시에 날아갔어요. 누굽니까? 최대 수혜자가.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밝혀질까요? 자, 여기서 진도를 한 번 더 나가면요. 또 소설을 써보면, 아니, 김민기 의원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김민기 의원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저 무선통신을 김민기 의원이 하고 그렇죠. 저한테 계속 설명을 했어요. 본인의 촉을. 김민기 의원은 저걸 왜 무선통신 기록을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냐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6시 50분에 왜 전화를 끊었을까? 이게 사실 김민기 의원의 의구심이었어요. 혹시 7시에 만나야 되니까 누군가를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그게 누굴까? 그리고 9시 32분인지 34분인지 그 시간까지 핸드폰 위치 추적이 돼요. 그 다음에 없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시간 반 동안은 최소한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시간 반 동안 계속 그냥 왔다 갔다 돌아만 다녔을까? 누구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게 누굴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 교신 기록을 신청을 그렇습니다. 했다. 그래서 요청을 그 했다. 의심 때문에 이제 김민기 의원은 한 거고 저도 그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김종수가 아까 얘기했을 때 사망 추정 시간은 9시부터 10시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청장이. 근데 국회에 와서 번복을 했어요. 사실은. 그냥 잘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수정을 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6시 50분부터 9시 반, 요 사이는 좀 더 행적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죽을 결심을 하고 그 멀리까지 갔을까? 왜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까지 갔을까? 예,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니, 한 가지 여기까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6시 50분에 저 경향신문하고 이제 통화를 끝내고 9시까지 핸드폰이 살아있을 때 그 사이에 통화한 어디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기록은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나요? 그거는 네. 핸드폰 통화 내역을 네.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조사할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황교안 네. 장관한테. 당연하다. 조사한다. 네.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검찰만 알고 있는 거죠. 아직 그 결과는 하여튼 공개하진 않았다는 공개되지 거죠.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공개가 되면 좀 더 클리어하게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김기춘 실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자, 제가 궁금한 건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했던 건 아무 언론도 다루지 않길래 계속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실종 사건보다 훨씬 경찰 신고가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빨리 따라붙었어요. 경찰 대규모 수색 작전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여러 가지 기사 단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단신에서 나중에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단신에 나왔던 몇몇 대목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었던 대목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휴대폰이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인다. 초반에 단신 보면 그 혼자가 아닐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경찰도. 나오죠. 그런 기사가 초반에 나와요. 왜냐면 하나가 안 움직이고 하나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CCTV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경찰은 이제 실시간으로 방범 CCTV 같은 걸 볼 거 아닙니까? 그 동네는 또 고급 주택단지여서 방범 CCTV에도 그 사설 경비단체들이 설치한 CCTV도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공복들이 크고 이게 좁은 골목들에 뭐 CC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CCTV에 등장했어야 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가 단신으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제 이게 경찰 수사에 의해서 휴대폰은 어떻게 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CCTV에는 결국 누가 어떻게 잡혔다. 이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추적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상한 생각 안 했어요? 이상해서 이제 총수가 문제 제기한 것까지 보고 나서 저는 뭐 이제 당시에 현장 취재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 취재했던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북한산에는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산 쪽에는 기지국이 없어서 이제 그 인근 기지국에서 신호를 잡아오는데 제가 이 전파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잡아오는데 이 2대 전화기가 각각 다른 기지국 신호를 잡아오다 보니까 일어난 일일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그게 이제 그 굉장히 하더라고요. 어설픈 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응? 그 설명은 뭐냐면 핸즈 오프라고 기지국이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그 도도상간 지역처럼 기지국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A하고 B 중간 어딘가에 있어. 근데 A를 신호를 잡았다가 이 기지국 신호가 약해서 B를 잡아. 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핸즈 오프만 일어났다는 거야. 기지국에서. 그런데 이 서울의 평창동이에요. 그렇게 기지국이 멀리 있지 않아요. 게다가 왜 중계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큰 빌딩이 있거나 아니면 지하 아니면 벽이 두꺼워. 그럼 신호가 잘 통과를 못해요. 그럼 거기에 중계기를 단다고요, 다. 그렇죠. 중계기가 그 동네에는 빌딩 밀집 지역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설명은 무슨 평야지대에서나 맞는 설명인 거예요. 이거는 캐필러라고 그 중계기 설치하는 기사한테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첫 번째 그게 말이 안 돼. 두 번째 휴대폰 하나는 설명은 뭐냐면 자 보세요. 경찰의 무선통신 기록을 보면 한 대는 고정값이고 한 대는 파출소 뒤편에 잡혔다가 또 도로가로 평창도 182쪽 기지국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평창동 172-2번지에 붙잡혀 있고 하나는 계속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 중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그러니까 롯데빌라는 고정값이고 하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010 뭐는 고정값으로 계속 나오고 하나는 이 세 곳을 오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첩될 때가 있다. 고정될 것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그러면 그 위치를 보자고 먼저. 이 각각의 값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는 여기에요. A 보이죠? 여기 위에. 그리고 중간에 금강파크 빌리지 있는데 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요 밑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아래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 교신 기록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대충 찍어보면 2km가 좀 안 돼요. 그럼 여기 오르막길이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평창동에. 근데 여기서 여기를 휴대폰이 왔다 갔다 하고 실시간으로 하나는 여기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이 A하고 B 출발 도착 지점 찍은 거 A하고 B의 기지국이 핸즈오프 때문에 기지국만 변했지 위치는 그대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장소에 가만히 있는데 휴대폰이 한 사람이 들고 하나만 튀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설명도 해요. 종로청입니다. 기지국 기지값은 위치 기준으로 500m 상관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기지국만 변동된 것으로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경찰도 이런 말을 했다고 무선 통신록에 나와요. 난 이 무선 통신록도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이건 너무 브리핑적이야. 아니 휴대폰 하나가 움직이고 하나는 고정이면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교신록이 아니라 오디오를 직접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오디오를 받아보시고 휴대폰이 같은 통신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같은 통신사면 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통신사가 이 휴대폰이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럼 같은 기지국을 잡아야지. 하나는 저쪽에 있는 걸 잡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걸 잡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로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는요. 휴대폰의 위치는 소위 말해서 삼각 측량으로 위치를 잡는 거라고. 어려운 말 아니잖아. 응? 기지국이 여러 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삼각 측량법에 의해서 위치를 추정하는 거라고 이쯤에 있겠거니. 그런데 기지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리적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기지국이 바뀌었다는 설명인데 기지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핸드폰이 있던 위치가 저기 있다가 밑으로 가나? 기지국만 바뀐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 설명으로 핸드폰의 위치가 저쪽에 떴다가 밑에 뜬 거를 다 퉁치고 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튀었든 안 튀었든 간에 그러면 그 동네를 적어도 거의 2-3시간 가까이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네는 방범 CC나 사설 경비업체 CCTV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누군가 잡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죠. 이 뭐 김기춘 실장 집을 배회한 거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또 물어봤더니 야당 보좌관들이 종로경찰서에서 김기춘 전 실장 집 인근에 CCTV를
쭉 조회를 해봤는데 성완종 회장도 김기춘 실장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잖아. 있으면 나왔겠죠. 이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녀 하고 기사가 당연히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휴대폰이 거기 있었는데 성 회장이 아닌 사람이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성 회장이 갔는데 성 회장이 마법의 망토를 입고 있었거나 찍혔는데 누가 건드렸거나 그거를 이거밖에 더 있나요 방법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지. 이 두 가지만 검토해봐도 이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뭐래 CCTV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총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CCTV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길을 제시해달라고. 글로 가보게. 설사 그런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 회장이 CCTV에 잡히지 않을 그 길로만 그 3시간 동안 숨고 담 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복하고 막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완종 사건의 정체에 대해서 되짚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정체가 대단히 모호해졌죠. 사건의 정체를 되짚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서가 되는 단독을 한겨레가 2차례 합니다. 첫 번째가 4월 13일자 검찰이 벼랑 끝 성완종에게 제안한 최후의 딜은 이라는 제안의 기사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기업인이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를 숨지기 며칠 전에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참여정부 때 특별사면 도와준 사람을 진술하면 선처해 줄 것처럼 말했다고 성 회장이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마디로 성 회장 자원외교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참여정부 때 사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검찰이. 그리고 그때 누가 참여정부에 누군가가 도와준 말을 해주면 봐주겠다. 이런 딜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부인했고요. 그리고 당시 성 회장의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시 검찰 조사를 계속 입회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좀 이상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 회장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인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뜬금없이 자원 얘기하는데 왜 사면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지인에게 할 이유도 없고 듣지 않았다면 검찰로부터 성 회장이. 그리고 지인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성 회장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뜬금없이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도 사실은 성 회장의 변호사인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 궁금증을 이틀 후에 한국일보가 풀어줍니다. 4월 15일자 한국일보 단독 성완종 변호사가 토로한 검찰의 억지 수사. 내용이 뭐냐면 당시 성완종 변호사가 검찰 수사가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그 내용을 구구절절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인터뷰인데 이 인터뷰를 대부분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 인터뷰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여기서 내가는 변호사입니다. 2시간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를 알 수 없다.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참여정부 딜 이야기가 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기사가 중일보 4월 21일자 이때 이제 어떤 공방이 오갔냐면 참여정부 사면 얘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중앙일보가 이제 당시 MB 정부 하에 인사들에게 사면 어떻게 된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정두원 의원이 물어봅니다. 당시 당선인 비서실에 있었던 핵심 실세였거든요. 근데 정두원 의원으로부터 MB 정부가 관여했다 사면에 요청했고 당시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글쎄나.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독을 한겨레가 이어서 하죠. 3일 후에 단독 성완종 2차 사면은 이병기가 핵심 역할 주장 나와 논란. 내용이 뭐냐면 성 전 회장의 당시 사면은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고문으로 있었던 이병기 실장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을 통해 인수위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고 성 회장의 지인이 또 한 번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 회장이 검찰로부터 듣지도 않은 자원외교 수사를 하는데 뜬금없는 참여정부의 사면 이야기를 안 들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인도 성 회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분명히 2시간 동안 변호사가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면에 관해서 그 관여한 핵심 인사가 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2인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현 정권의 2인자기 밑보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그 지인에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저는 성 회장이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검찰이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추론이요. 이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자, 두 번째 추론입니다. 이 사건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겨레 두 단독 기사를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하필 성 회장이었을까요? 왜? 자원외교 몸통이 아니에요. 자원외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훨씬 어마어마한 규모의 액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비리 온상도 아니고 자원외교에. 적어도 자원외교 관련해서 성 회장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하필 자원외교 관련해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성 회장이 됐고, 그리고 이 성 회장의 자살로 자원외교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자원외교 수사를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 정권의 자원외교를 가지고 수사를 재개할 동력이 없어, 이제. 왜 성 회장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제가 추론하는 몇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저는 이것도 이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성 회장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연줄 백인 학연 연구가 없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전부죠. 다수성 가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줄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하게 됐을 때 씁쓸한, 좀 짠한 대목이죠. 저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타겟이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명박 인수위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자원외교 실제 바로 걸쳤고, 연결고리가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참여정부 말미에 사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파고들었던 그 대목. 그러니까 문재인 현재 새정치연합의 대표자, 지지율로 따져서는 가장 유리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를 엮어 넣을 수 있는 고리가 되는 인물. 성 회장 본인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나,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본 세력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론하느냐. 성 회장이 타겟이 된 이유는 자원외교 때문이 아니라, 자원외교에서 출발해서 결국 문재인까지 엮을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되기 때문에 낙점된 것이다. 라고 저는 추론한 바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정체와 관련한 저의 추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적으로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 지점들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였다 부터 시작해서, 특히 평창동 방범 실시에 성 회장이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평창동은 방범 CCTV의 사각지대가 여기저기 있고 좁은 골목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방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겁니다. 그 서너 시간 동안 평창동의 방범 CCTV에 전혀 잡히지 않고 그 휴대폰이 찍힌 위치를, 그 동선을 움직일 방법이 있는지 경찰이 제시해주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런 길이 없어요. 평창동에는 몇 시간 동안 방범 CCTV 한 번도 잡히지 않고 골목길을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인다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 한 사람 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말이죠. 그 지역을 평창동 그 휴대폰이 찍힌 위치에 그 지역을 성 회장이 혼자 당시에 돌았건, 혹은 제 의심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더 있었건, 둘이 같이 돌았건, 상관없이 CCTV는 어떤 경우에든 누구든 찍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이 찍히지 않았다는 건 CCTV를 누가 건드렸다는 얘기죠. 세 번째 추론입니다. CCTV를 누가 건드렸다. 네 번째, 이 사건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이 리스트에 포함됐어요. 1억 수수 여부와는 별개로, 그건 검찰이 밝혀내겠죠. 그 리스트에 홍준표 지사가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는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선, 친박이 아니죠. 리스트의 모든 인물들은 친박입니다.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고.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성 회장이 자신을 구해줄 수도 있는 정권 핵심으로 생각했을 인물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권 핵심이어서 로비를 했는데 안 통해서 앙심을 품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성 회장이 목숨을 버리기 전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복수하고 갈 만큼 평상시에 앙심을 품은 무슨 과거 히스토리가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보다 크다. 7억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 포함됐던 자체가. 어느 누구도 왜 홍준표 지사가 포함됐는지를 짚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말이죠. 이완구 총리가 날아갔는데, 이완구 총리가 날아가는 현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 총리 때문에 현 정권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총리마다. 또 날아갔어요. 2달 만에. 그런데 종편에서 총질 심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 날아가는데. 조선일보는 신나했죠. 이상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타격이 되는 일인데,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저는 굉장히 사건 초기부터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 사람 다 차기주자구나. 여권 내 한 2, 3위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차기주자였었죠. 그래서 든 추론은, 생각은, 이 사건의 어떤 지점부터 차기주자들 견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네 번째 추론입니다. 그래서 1, 2, 3, 4 추론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자면, 자원외교 수사를 전 정권, 우리 각하의 반발도 있고 하니 적당히 덮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희생양이 필요한데, 성 회장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야권의 차기주자도 말아넣고 그리고 동시에 여권의 차기주자들도 주저앉히는 그런 기획을 한 게 아닐까? 처음부터? 그게 이 사건의 정체 아닐까? 라고 저는 추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나왔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네. 그리고 뭐 첫날은 이제 허태열, 김기춘 두 사람 이름을 거론했었죠. 그랬더니 검찰에서 소지품으로 발견됐다면서 쪽지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경향신문에서 나중에 공개한 녹취록에 그 쪽지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아요,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줬다. 허태열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리베라 호텔에서 줬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누구요?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네, 없어요. 네,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네, 녹취록에는 없어요. 서병수 시장은 이름이 안 나오고 이제 부산시장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리고 이 녹취록에 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홍문종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유정복 시장도 그런데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직함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어떤 조직본부장, 뭐 직능본부장 이런 거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직책입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직책.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이 검찰 승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수사의 진행 과정, 진행 방향 이런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검찰하고도 이제 뭐 사실 다 그 자기 똘마니 드는 말이 많아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앞질러서 그렇게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진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지금 소설을 제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성완종 회장이요. 청담동인가요, 집이? 취재가 안 돼 있군. 네. 하여튼 강남. 청담동 맞는 것 같네요. 예, 예. 청담동인가요? 청담동에서 어쨌든 북한산.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5시 23분에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20분 정도, 22분인가 택시를 타고 가요. 내려요. 그리고 6시에 성완종 회장이 먼저 경향신문 이기수 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50분간 통화를 해요. 자, 그런데 보통 새벽에 나가면요. 넥타이 매요, 안 매요? 넥타이 안 맵니다. 근데 넥타이를 메고 가요. 이게 첫 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서 6시부터 6시 50분까지 통화를 하고 마지막 교신, 핸드 3명 있잖아요. 3명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의 입장으로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딱 걸렸어요. 성완종 리스트는 김기춘 10만 불 딱 써놓고 처음에 쓴 건 그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다른 볼펜으로 9월 26일 조선일보 이렇게 써놓거든요. 2006년 9월 26일 조선일보. 근데 그건 뭐냐면 2006년 9월 26일 조선일보자에 신문에 난 걸 봐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잘 됐다. 나 그날 한국에 없었는데 23일에 23일 날 독일에 갔는데 그렇죠. 에라 잘 걸렸다. 나 그날 한국에 없었거든. 이렇게 해명을 해요. 성급하게. 진중하지 못하고. 누구 같다. 그랬다가 바로 들통이 났어요. 그것은 26일 날 줬다는 게 아니고 26일자 조선일보의 박근혜 당시 후보인가? 박근혜하고 김기춘이 동시에 찍힌 사진이 있어요. 독일에서. 벨기에에서. 벨기에인가? 네, 사진은 벨기에죠. 사진.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 벨기에 브뤼셀하고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세 군데를 갔는데 사진은 벨기에 벨기에를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벨기에. 벨지움. 그건 영어 발음. 아, 영어 발음인가?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거고 이게 정황 증거들이 딱딱 떨어져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완종 회장의 메모가 사실이라면 성완종 회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그 돈들은 대선 자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 대선 네.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좀 먼저 이 정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성완종 회장의 심정도 대봤고, 그리고 또 검찰의 심정도 대봤고, 요즘 제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대선 자금을 수사하려면 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팀에서도 서병수, 유정복, 허태열 등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언론에서도 일단 지금 밀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물밑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럴 거면 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예를 들면 이완구 총리라든가 김기춘, 홍준표 여기는요. 제가 검찰이라도 이건 그냥 사실은 먹잇감이 이미 포획됐다고 저는 봅니다.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지금 부각되어 있는 이 데 근데 성급하게 26일 날 받았다고 하는데 난 26일 날 한국에 없었고 23일 날 독일 갔거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26일 날 받았다는 게 아니고 26일자 조선일보를 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쑥 들어갔어요, 지금. 저는 근데 그 메모가 그게 어떤 뭐 일종의 데스노트 같은 뭐 이 유언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뭐 누구 얼마 그 구체적으로 뭐 허태열 7억 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내용에 뭐 저 김기춘 10만 달러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얘기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메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걸 남겨서 뭐 하겠어요? 이런 건 사실 정황이 없으면,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 인터뷰가 없었다면 그 메모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요. 요 얘기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니 그 전에 한 가지 말씀하세요. 궁금한 예. 건데요. 바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발언에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배고파.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했죠. 법무부 장관까지 했나? 네. 장관은 하여튼 했죠. 그